자, 오늘은 모평균의 추정에 대해서 배울 건데 이게 확률과 통계 최고로 마지막 파트예요. 선생님이 배우고 이제 알려주고 있는 과정은 통계적 추정이라는 단원에서 모평균의 추정이라는 단원을 배울 건데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통계적 추정에 대해서 큰 틀을 설명했었죠. 왜 우리가 추정이라는 걸 하는 거냐? 사실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 했죠. 모집단을 내가 계산하기 편하면 모집단을 계산해서 표본집단을 추정하던가 반대로 표본집단을 내가 표본집단을 계산하기 편한다면 표본집단 거를 계산을 해서 모집단 거를 추정하던가 둘 중에 한 가지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건 뭐였냐면 모집단에서 표본집단을 추정하는 이론을 배운 거예요. 모집단의 평균과 분산, 표준편차를 이용해서 이미 추출된 표본집단의 평균, 분산, 표준편차를 추정하는 이론을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알려준 겁니다. 이해할 수 있죠? 자, 오늘은 표본집단의 평균, 표준편차, 분산 표준편차를 이용해서 모집단의 평균을 추정하는 이론을 배울 거예요. 자, 모집단의 평균을 추정하는 이론을 배울 건데 여기서는 자, 전체에서 이미 추출된 표본집단 거는 값이 확실해. 모평균하고 똑같아지고 분산은 이미 추출된 표본의 크기만큼 줄어든다는 걸 배웠어요. 근데 표본집단 거는 모집단 전체를 추정할 때는 당연히 정확하게 추정하기가 어렵겠지. 전체를 조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표본집단 거를 이용해서 모집단 걸 추정할 때는 한계가 생기는 거야. 한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 전체를 조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사용하는 단어가 뭐냐면 신뢰도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조사한 표본집단에 대한 신뢰도에 따라서 모집단에 대한 그 크기가 정해지는 거예요. 그걸 추정하는 게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뢰도라는 게 왜 생겼느냐?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다. 왜? 표본집단 거를 이용해서 모집단 걸 추정하는 거니까 당연히 표본집단이 전체를 완벽하게 알 수 있다. 표본집단 거를 통해서 전체를 완벽하게 안다는 건 불가능한 거다. 전체를 알고 있을 때 표본을 알아내는 거는 정확하게 알아낼 수 있지만 이해할 수 있죠? 근데 표본집단을 이용해서 모집단 거를 예상을 할 때는 당연히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전체를 조사하기 전까지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뢰도라는 것을 이용하는 거예요. 신뢰도라는 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신뢰도라는 걸 이용해서 이 모집단의 누구를 예측하는 거냐면 모평균을 예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평균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겠지만 내가 전체를 조사해서 평균을 낼 수가 없기 때문에 표본집단 거를 이용해서 모집단 거를 예측하는 그런 이론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범위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범위로 값을 표현할 수밖에 없다.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어떤 걸로 해석하면 되냐면 요즘에는 그거를 안 배웠으니까 여러분들 안 배웠을 수도 있겠는데 오차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혹시 배웠다면 이 오차를 생각해 보면 알아요. 이 오차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이건 초등학생도 이제 알 수 있는 단어니까 선생님이 혹시 여러분들이 배우지 않았다면 알려주도록 할게요. 초등학교 때 근사값이라는 걸 배워요. 어림이라는 걸 배워요. 그러니까 어림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올림, 반올림, 버림 이렇게 세 가지를 이용해서 어림을 하게 돼 있어. 이게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런 값을 근사값이라고 해요. 근사값이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실제 값이 있겠지. 근사의 값이 있고 실제 값이 있을 거 아니야. 이걸 이제 우리가 참값이라고 부르지만 그냥 여러분들은 실제 값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근사값하고 참값을 뺀 게 오차예요. 오차라는 건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들어볼 수 있는 단어예요. 오차가 발생했다. 이건 뭐야? 실제하고 내가 예측한 거랑 얼마만큼 차이가 발생했다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런 게 오차야. 그러니까 근사값하고 어림한 값하고 실제 값의 차이가 오차인데 여러분들이 모집단하고 표본집단의 평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표본집단의 평균은 근사치일까요? 실제 값일까요? 당연히 근사일 수밖에 없지. 다 조사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네가 지금 표본집단 거야. 근데 실제 값하고 차이는 뭐가 발생한다고? 오차라는 게 발생해. 그래서 내가 이 오차라는 걸 계산할 수 있잖아. 이 오차라는 걸 예측할 수 있으면 오차를 예측할 수 있으면 실제 값을 예측할 수가 있는 거야. 너네 둘이 뺀 게 오차니까. 반대로 이 근사값에서 오차를 계산한 게 실제 값이 나올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오차라는 걸 정확하게 알아낼 수는 없겠지. 왜? 실제 값을 모르니까. 근데 내가 이 오차의 범위라는 걸 알 수 있으면 오차의 범위라는 걸 알 수 있으면 실제 값의 범위를 알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더 선생님을 쉽게 설명을 할게. 예를 들어서 조금 민감한 상황일 수 있어. 여자들한테. 남자들한테도 민감할 수도 있겠지만 몸무게를 예를 들어볼게. 자, 누구 몸무게를 할 거냐? 물론 선생님 몸무게를 할게요. 자, 선생님이 오늘 선생님이 체중계에 올라가서 몸무게를 쟀더니 69kg으로 만약에 체중계의 몸무게가 표시가 됐다고 하면 그러면 이 몸무게는 실제 선생님의 몸무게를 정확하게 대변한 걸까요? 아니면 반올림한 걸까요? 당연히 반올림하겠지. 만약에 선생님 집에 있는 그 체중계보다 더 디테일하게 측정할 수 있는 체중계를 사용했다면 이 뒤에 소수점까지 다 나왔을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얘는 지금 근사값인 거예요. 그러면 내 선생님 실제 몸무게는 몇 킬로야? 모르지. 디테일하게 측정할 수 없으니까 모르는 거야. 하지만 어떤 범위 안에 있다라고는 말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게 반올림 되어 있는 단위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즉 1의 자리까지 표시를 했다는 것은 0.1의 자리에서 반올림했다는 걸 의미하는 거야. 그럼 반올림 되어진 값이 69라면 반올림 되기 전에는 어떤 범위에 있어야 돼? 그게 바로 오차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반올림 했을 때 1의 자리까지 표현이 되려면 알지? 반올림이라는 정의에 의해서 0.5라는 값을 기준으로 올리거나 버리거나 했다는 거 알아야 돼. 그러니까 알지? 반올림이라는 표현이 뭔지 알죠? 너를 기준으로 더하고 뺀 상태의 범위 안에 올리거나 버렸을 거니까 너를 더하거나 뺀 범위 안에 선생님 실제 몸무게가 존재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야. 따라서 근사값에서 0.5를 뺀 것보다는 크고 이상이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원래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0.5를 더한 것보다는 작아야 하니까 미만이니까. 근데 그걸 선생님이 그냥 이상 이하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68점 이렇게 나는 거 아니에요? 5보다 크거나 같고 69.5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 선생님 몸무게가 있다는 건 확실한 거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범위 안에는 선생님 진짜 몸무게가 있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겠지. 그렇지. 이 범위가 바로 신뢰도에 따른 신뢰 구간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돼. 이게 말이 어려우니까 선생님이 쉬운 예로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신뢰도라는 것은 확률을 이용해서 오차를 계산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엄청난 거지. 확률을 가지고 오차를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확률을 가지고 오차를 계산한 다음에
우리 일반적인 오차 0.5처럼 저런 걸 계산한 다음에 우리가 그 값을 빼거나 더해가지고 실제 목평균 모집단의 범위를 추론해버려요. 그러면 넌 알고 있겠지. 널 조사했으니까. 그럼 내가 너만 계산할 수 있으면 당연히 실제 값의 범위를 계산할 수 있다는 뜻이잖아. 그때 우리가 이 신뢰도에 따라서 오차를 계산한 걸 뭐라고 부르냐면, 여기서 이제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신뢰도에 따른 오차를 계산한 걸 뭐라고 그러냐면 오차의 한계라고 해요. 네 한계점이야. 너가 확률로 내가 표시를 했을 때, 확률 계산을 했을 때 오차는 이 범위 안에 있어야 돼 라는 뜻인 거야 지금. 실제 값하고 차이가 이 범위 안에 있어야 돼 라고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오차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 실제 값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신뢰도를 이용해서, 확률을 이용해서 오차의 한계를 대신 계산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재미있는 사실 한번 발견해보자. 편차가 뭐였어요? 평균과의 차이였잖아. 어떤 변수하고 평균하고의 차이가 편차이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오차인 거예요. 오차. 실제 평균하고 내 값하고 근사값하고 차이가 오차인 거잖아.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모평균인 거야. 그러니까 모평균 내가 모르겠어. 근데 변수, 우리가 계산한 어떤 변수랑 평균이랑 뺐을 때가 편차가 나와야 되잖아. 그 편차들의 평균이 표준 편차라는 거야. 그러니까 편차가 어떻게 보면 오차인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 받아들일 수 있겠지. 그럼 편차가 오차네? 그럼 표준 편차랑 이 신뢰도, 확률을 어떤 값을 이제 계산하기 위해서 저 확률을 계산해버리면, 저걸 이용해버리면 오차의 한계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야. 이런 스토리를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자, 뭔가 굉장히 수학 시간인데 국어 시간 같죠? 자, 이런 스토리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럼 다 외워야 돼. 근데 그냥 외우는 사람하고 뭔가 이유를 생각하면서 받아들이는 건 완전 다른 차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여기 나와 있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대로 이 내용을 선생님이 설명해 버리잖아. 여러분들 진짜 이해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내용을 가지고 온 거예요. 초등학생도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의 어림을 이용해서 얘를 받아들이자는 거지. 이해할 수 있겠지? 자, 그러면 표본 집단의 평균이 근사값이다. 그러니까 표본 평균을 이용해서 모평균을 어떻게 추정하는 것이냐, 정확하게 알아낼 수는 없다. 단 범위는 알아낼 수 있다. 무엇을 찾는다는 전제하에 오차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오차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으니까 오차의 한계라는 값을 대신 찾아내는 거예요. 그 오차의 한계를 찾을 때 우리가 사용하는 게 표준 편차랑 신뢰도, 확률인 거예요. 표본의 표준 편차든 원래 표준 편차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은 표준 편차를 알려주게 돼. 그것까지 여러분들이 계산하려고 그러면 너무 힘드니까 보통은 표준 편차를 가르쳐주고 모평균만 추정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 표본 평균하고 표준 편차는 가르쳐주고 출발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알았죠? 실제 문제에서는. 이해할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신뢰도는 확률이었다. 신뢰도는 두 종류를 사용해요. 고등수학에서. 어떤 신뢰도를 사용하냐면 95%의 신뢰도하고 99%의 신뢰도를 사용해요. 그러면 봐봐. 95%의 확률로 이 범위가 참여될 가능성, 그러니까 이게 신뢰도라는 게 뭐냐면 내가 조사한 그 모평균의 범위가 95%의 확률로 맞출 수 있다는 거죠. 95%의 확률로 내가 조사한 범위 안에 모평균이 있다는 뜻인 거예요. 엄청 높은 거죠. 근데 99%짜리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쉽게 얘기를 하면 내가 계산한 그 범위가 실제 평균 그 범위에 실제 평균이 있을 확률이 99%라는 뜻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지. 그 95%짜리하고 99%짜리를 많이 쓰는데 얘는 디테일이 너무 많이 추가되니까 사실은 그 값이 커져버려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거를 우리가 조사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지만 이거를 잘 이용 안 해. 너무 계산하기 어려워. 범위도 넓어지는 데다가 실제 조사하는 것도 엄청 어려우니까 얘를 안 쓰고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95%를 많이 써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뉴스 잘 안 보죠. 혹시라도 뭔가 여론을 조사하는 거라는 걸 잘 살펴보세요. 뉴스를 볼 때 여론조사를 할 때 발표할 때 맨 마지막에 반드시 신뢰도를 알려줘야 돼요. 신뢰도하고 오차, 표본 오차에 대해서 설명한 게 있어요. 표본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도 이런 설명이 있을 거예요. 그게 이 뜻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확률을 가지고 내가 계산하는 거야 라는 뜻이야. 근데 이것도 조작해 안 해요. 원래 조작하면 안 되지. 근데 이 미친놈들이 안 되지. 어떤 이상한 사람들이 꼭 조작을 해요. 자기한테 유리한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조작을 하는 경우가 허다해요. 특히 이익 집단은 조작을 많이 해요. 이러면 선생님도 욕먹을 수 있겠지만 기업들 같은 경우에 내가 어떤 제품을 팔고 싶어. 근데 여론이 안 좋은 쪽으로 그게 나오면 좋겠어요? 아니겠죠. 그래서 그거를 조작을 하는 거야. 좋은 쪽으로 포장을 해줘야 돼. 그래서 내가 누구누구한테 조사했더니 이 제품 퀄리티가 엄청 짱이래. 그게 막 이게 확률 막 들어가고 신뢰도 95%에 뭐 표본오차 몇 프로 하면 뭔가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듣기에는 저거 진짜 대박인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누가 막 댓글로 조작하듯이 뭐 후기 막 조작하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댓글 안 내다 올린 거랑 수학적으로 계산한 거랑 여러분들 느낌이 다른 거야. 조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안 돼? 여러분들 혹시라도 나중에 그런 기관에 취직했을 때 되도록이면 양심에 맞게 알겠죠? 행동해야 되고 우리는 이제 이런 거다. 그러면 이 95%나 99%는 어디에서 찾는 거냐면 정규 분포에서 찾는 거예요. 그것도 표준 정규 분포에서.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표준 정규 분포 그래프에서 너부터 너까지가 95%의 확률인 거고 너부터 너까지가 99%의 확률인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뢰도라는 것은 표준 정규 분포를 이용한 거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신뢰도는 꼭 확률인데 이 확률을 계산하는 식이 정규 분포식인 거예요. 표준 정규 분포식을 이 확률로 쓴 거예요. 지금. 알겠지? 그때 95%가 되게 만들어주는 이 기준이 되는 숫자 있죠. 이 기준이 되는 숫자를 Z1이라고 그러고 선생님이 99%를 만들어주는 기준이 되는 숫자를 Z2라고 하죠. 이 Z1하고 Z2가 바로 오차의 한계를 계산하게 하는 그 변수예요. 알았죠? 자, 95%의 그 신뢰도를 가지고 있는 오차의 한계를 계산할 때는 이 Z1을 곱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암기할 필요가 없어. 왜? 문제에서 알려줄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암기하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물론 선생님은 암기하고 있지. 1.96, 2.58 이렇게 암기하고 있지만 선생님이니까 암기하고 있는 거지. 여러분들은 암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나와 있어. 가르쳐줘요. 알았죠? 그러니까 고민하지 말고 이거는 나와 있다.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오차의 한계라는 것을 계산하는 방법이 뭐냐? 오차가 표준 편차라고 생각하자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내가 표준 편차에다가 이 오차 한계를 계산할 때 이 표준 편차에다가 얘를 곱하면 쟤를 Z1 또는 Z2를 곱하면 오차 한계가 나오는 거야. 그럼 이 오차의 한계라는 것을 우리가 표본평균에서 한 번 빼고 한 번 더하면 그 범위 안에 실제 오평균이 존재할 거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평균을 추정한다는 말은 이런 표현인 거예요. 모평균을 어떻게 추정해? 그냥은 추정 못하지. 정확하게 추정할 수가 없지. 그래서 범위를 가지고 추정하는데 그 범위를 계산할 때 오차한계라는 걸 사용한다. 오차라는 것을 우리가 좀 쉽게 받아들이자면 표준편차예요. 선생님이 다 설명했잖아. 이해하기 쉽게. 스토리를 만들어주잖아. 그리고 오차의 한계를 만들 때는 확률, 신뢰도를 가지고 만들어야 되는데 그 신뢰도 확률이 바로 표준정규분포상에서의 확률이다. 그 확률을 계산할 때 사용한 이 범위 기준이 되는 이 숫자가 곧 오차 한계를 만들어주는 그 상수인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해야 되겠지. 그러면 이제 이 표준편차는 누구의 표준편차겠어요? 당연히 표본꼴 조사했으니까 표본의 표준편차야 되겠지.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모표준편차를 알려줬다. 그럼 우리가 표본의 크기를 이용해서 표본의 표준편차 구하는 거는 할 수 있겠죠? 그 정도만 조심하면 돼요. 이 표준편차는 누구 거야? 당연히 내가 계산한 게 표본 집단 걸 계산했으니까 표본의 표준편차를 써야지. 그거만 여러분들이 조심하면 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이런 개념. 엄청나죠?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한 번에 이해했다면 사실은 이제 선생님이 더 이상 뭐 설명할 거 없어요. 그냥 바로 실전 문제하면 돼요. 근데 이 스토리 없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걸 고지고대로 있는 대로 배운다면 나 통계 뭐 당했다 이거 미치겠다 막 이러버리는 거야 지금. 알겠죠? 이 내용으로 우리가 학습을 할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필수 예제들을 풀어주면서 확실하게 어떻게 이용하는 패턴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도록 하세요. 알겠죠? 네. 자, 필수 예제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92페이지 필수 예제 6번을 보면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전구의 수명은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일단 정규 분포를 이용해라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죠. 그러니까 정규 분포를 이용할 거니까 n 만들어 놓고 출발해도 되고 아니어도 되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끝까지 읽어보고 만들어도 상관은 없어요. 이 공장에서 생산된 전구 100개를 임의 추출. 임의 추출이라는 말이 들어있기 때문에 표본이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표본의 수명, 그러니까 표본으로 추출된 그 전구들의 수명을 조사하였더니 평균이 1000시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1000이라는 애는 표본 평균이었겠죠. 맞죠? 그렇게 생각을 해요. 표본을 조사해서 평균을 낸 거니까. 표준편차가 50이라고 했어요. 그럼 표준편차가 50이라고 해버리면 저 표준편차는 누구의 표준편차죠?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 그치? 자, 다시 전구 100개를 임의 추출하여 가지고 수명을 조사하였더니 평균이 1000시간, 표준편차가 50이 나온 거예요. 그럼 표준편차가 50이 나왔다는 것은 저 표준편차가 실제 표준편차냐 아니냐를 따져야 한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 표본의 표준편차는 반드시 표본의 크기로 나눠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까먹으면 안 돼요. 내가 표준편차를 구했지. 그 표준편차를 표본의 크기로 나눠줘야 돼. 이미 추출된 표본의 평균은 모평균을 따라가는 거니까 모평균은 그대로 써도 돼. 그치? 평균은 그대로 써도 되는 거야. 근데 표준편차는 실제 표준편차에다가 표본의 크기로 나눠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조사한 표준편차는 표본의 표준편차였다고 할지라도
이미 추출된 표본의 표준 편차를 구했기 때문에 반드시 표본의 크기로 나눠서 계산해야 돼. 그걸 까먹으면 안 돼. 그러니까 얘는 원래 표준 편차가 50인 거니까, 알지? 원래는 50의 제곱이 분산이잖아요. 그 분산을 100으로 나눴어야 돼. 그치? 근데 여기서는 루트 100이니까 그냥 표준 편차끼리만 계산하도록 하자. 10으로 나눈 거라고 생각하자. 이거에 제곱. 이렇게 계산해 줘요. 받아들일 수 있죠? 자, 여러분들이 가장 오해하는 게 뭐냐면 앞에서 그러니까 모집단의 표준 편차랑 표본의 표준 편차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표본의 표준 편차는 반드시 이미 추출된 표본의 크기만큼 나눠야 되는 거다. 꼭 기억해야 된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루트 n으로 나누는 거죠. 분산을 n으로 나누는 거니까. 받아들일 수 있겠니? 그럼 왜 이게 중요한 거냐면 얘를 알아야지만이 오차의 한계를 계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얘를 알아야지만이 오차의 한계를 계산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오해해가지고 50이 표준 편차라고 생각하면 오차의 한계가 잘못 나오고 있는 거죠. 알겠죠? 절대 그렇게 계산해서는 안 된다 라는 뜻이야.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네, 좋아요. 그럼 이제 갑니다. 자, 전구의 평균 수명, 그러니까 전구의 수명의 평균이라는 것은 원래 모집단의 평균을 말하는 거잖아요. 모평균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계산하고 싶은 거는 모평균의 범위를 계산하고 싶은 건데 신뢰도 95%일 때 그 신뢰 구간을 얘기해봐라. 자, 신뢰 구간이라는 것은 모평균의 범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신뢰 구간은 모평균의 범위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면 선생님이 모평균의 범위 찾을 때 오차의 한계를 먼저 찾아야 된다고 했다. 근데 95%는 이렇게 생각을 하라고 그랬어요. 표준 정규 분포상에서 뭐 이상 뭐 이하인 값을 나타냈다. 이때 너를 선생님이 Z1이라고 하면 이 95%라는 확률을 계산하기 위한 Z1의 변수였다면 사실은 이 부분은 몇으로 표현되어 있어야 되겠죠? 95를 2로 나눴어야 되잖아. 95를 2로 나누면 얼마가 되냐면 47.5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는 0.475라고 표시되어 있었어야 된다. 그러니까 확률이 0.475인 그 값의 변수를 우리가 변수로 써야 되는 거야. 오차 한계의 변수로 써야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이렇게 얘기를 문제에서 이렇게 됐단 말이야. 봐봐. 절대값을 써버렸지. 절대값을 쓰고 1.96 이렇게 쓴 다음에 얘를 0.95라고 만든 거예요. 자 보세요. 확률이죠. 확률이 0.5라는 95%라는 거죠. 그게 바로 신뢰도. 95%의 신뢰도를 만들어주는 이 변수가 뭐다? 1.9. 그게 얘가 몇이어야 돼? 1.9. 근데 만약에 이제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얘가 0.475로 나왔을 거라는 거지. 답만 알려줘도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지. 무슨 뜻인지는 이해가 되겠어요? 네. 그렇지. 자, 이걸 때문에 선생님이 이거 지금 이거까지 설명한 겁니다. 혹시 문제가 바뀔 수도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는 오리지널로 알려준 거죠. 95%를 정확하게 알려준 거죠. 받아들여 못 받아들여. 자, 그러면 이제 계산만 한다. 자, 오차의 한계는 표준 편차에서. 표준 편차가 얼마죠? 10분의 50이니까 5죠. 표준 편차. 표본 집단의, 이건 표본 집단의 표준 편차야 돼. 표본의 표준 편차 5에다가 95%의 신뢰도를 갖는 1.96의 변수. 그러니까 우리가 비례 상수라고 불러요. 여기서는 오차 한계를 계산하기 위한 어떤 상수가 1.96인 거예요. 얘를 곱한 값이 오차 한계예요. 그럼 얘를 계산해 놓은 게 이제 얼마다 이제 나왔겠죠. 그쵸? 네. 그 결과를
표본의 평균 1000에서 한번 빼주고 더해주면 그게 바로 신뢰 구간인 거예요. 모평균의 범위가 나옵니다. 알겠죠? 자, 이 패턴 기억하겠습니까? 네. 자, 다시 우리는 뭐만 찾으면 된다? 오차항계만 찾으면 된다. 근데 오차항계를 찾을 때 표본의 표준 편차와 신뢰도에 따른 이 상수를 찾는 게 중요한 거다. 알겠죠? 네. 자, 그럼 99%도 어차피 동일한 이론일 거니까 선생님이 넘어가도 될까요? 네, 좋아요. 자, 필수예제 7번 보도록 할게요.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무게는 표준 편차가 10이다. 정규 부표를 따른다. 이것도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표준 편차잖아요. 자, 여기서 제품의 무게의 평균을 신뢰도로 95%의 신뢰도로 추정한 신뢰 구간이 알파하고 베타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때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1.4가 되게 하려면 이거야. 이제 잘 봐봐. 잘 봐봐. 어떤 의미가 되는지 봐봐. 내가 모평균을 추정하는 이론은 딱 하나밖에 없어. 오차항계를 이용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표본의 평균에다가 오차의 한계 있지. 이 오차의 한계를 지금 계산해가지고 뺀 거랑 표본의 평균에서 오차의 한계를 계산한 걸 더한 걸 사이에 모평균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신뢰 구간이 이렇게 생겼어. 무조건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이잖아. 베타에서 알파를 빼잖아요. 베타에서 알파를 빼면 표본 평균이 어차피 소거가 돼. 그리고 얘는 똑같은 값이잖아. 근데 한 번은 뺐고 한 번 더 했기 때문에 당연히 너의 2배가 나올 수밖에 없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베타에서 알파라는 걸 뭐라고 부르냐면 신뢰 구간의 길이라고 말을 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값의 범위니까. 이해할 수 있을까? 그 길이만 재인 거야 지금. 큰 수에 작은 수 빼면 길이가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자체는 신뢰 구간이죠. 근데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버렸다는 건 길이를 찾았다는 거야. 그래서 신뢰 구간의 길이가 나오게 돼 있어. 그 신뢰 구간의 길이는 반드시 뭐일 수밖에 없다? 오차의 한계의 2배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그걸 여러분들이 바로 이해해야 돼. 그럼 자, 신뢰 구간의 길이 너 값에서 너 값을 뺀 게 신뢰 구간의 길이야. 신뢰 구간의 길이가 1.4라는 것은 너를 안 익혀줬다는 것은 오차의 한계가 0.7이라는 사실을 이용하라는 뜻인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오차의 한계가 0.7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구나. 받아들여야 된다. 알겠지? 자, 이제 간다. 잘 봐. 오차의 한계 0.7이죠. 이제 풀러 가는 거예요. 자, 오차의 한계 어떻게 보였죠? 표본의 표준 편차에 신뢰도 이렇게 계산했었잖아. 그러면 표본의 표준 편차는 지금 표본의 크기를 모르니까 n이라고 말을 해야 돼. 그러면 표준 편차는 10이라고 그랬으니까 10을 루트 n으로 나눈 게 표본의 표준 편차라는 거 알아야 돼. 여기에다가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95%의 신뢰도라고 그랬어. 그러면 그 신뢰도는 확률이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확률이 95%가 되게 하는 이 변수, 요 기준값. 그게 비례상수라고 얘기했잖아. 따라서 1.96을 이렇게 곱해야 돼. 그게 오차의 한계 0.7이다. 이 말인 거지. 받아들일 수 있죠. 그럼 이거 계산하기 쉬워요. 엄청 쉽지. 얘는 계산이 너무 쉽잖아. 1차식이니까 제곱하면 1차식 돼버리잖아요. 받아들일 수 있죠. 자, 그러면 루트 n을 양변에 곱하고 0.7로 나눈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되겠지. 0.7분의 루트 n.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것만 이제 계산하면 돼. 이해되나? 네. 자, 그러면 분모와 분자에 10을 곱하고 10을 이렇게 곱하고 10을 곱하면 19 정도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7로 나눌 수 있으면 나눠. 7로 나눠지겠지 설마. 이게 안 나눠지면 양아치죠. 자, 7, 14, 7, 8, 56. 이 나눠지잖아요. 그러면 280 이렇게 나오잖아. 이 2.8에다가 15 뺐으니까 28 나오네. 그죠? 그러니까 루트 n이 지금 28이어야 되는 거예요.
오차 한계가 0.7이 나오려면 표본의 크기의 제곱근이 28이어야 돼. 그러면 표본의 크기는 28의 제곱만큼 나와야 되잖아. 근데 28의 제곱이 몇이냐? 784란 말이야. 따라서 너는 784가 답인데 여기서는 범위로 혹시라도 범위로 말하라고 그러잖아. 봐봐. 선생님 이건 등목으로 썼고 얘가 만약에 작거나 같다 그러면은 실내 구간이 줄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계산한 것보다 더 값이 작아져야 돼, 커져야 돼, 이것만 따지면 되는 거야. 이해할 수 있을까 없을까? 네. 있겠지.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계산한 것보다 그 값이 커져야 될까 작아야 될까 이거는 비례 반비례 관계인 거야. 자 다시 루트 n이 분모에 있었죠. 그럼 루트 n이 분모에 있다는 거는 분모가 커지면 그 값은 작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보다 이걸 계산한 게 작아지려면 너보다 작아지려면 이 분모가 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계산한 n이 방금 계산한 n이 784였잖아. 얘가 커져야지 작아지는 거야. 1.4보다 작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최소가 784가 되는 거지. 받아들일 수 있겠죠? 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네, 좋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오차 한계가 중요한 거죠. 여기서 마찬가지로. 알겠죠? 네, 좋아요. 됐어 이제 이거 하면 다 끝난 거야. 더 이상 어려운 거 없어요. 다음 장 넘겨볼게요. 표준 편차가 0.4인 정교분포를 따르는 모집전의 평균을 신뢰도 95%로 추정할 때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차. 오? 이것도 많이 봤다. 잘 봐봐. 모평균이 m이었죠. 이거 자 보자. 기본꼴은 이거야. 표본평균이 x바였어요. 이해되죠? 자 보세요. 여기에서 오차의 한계를 더한 거랑 오차의 한계를 뺀 거 사이에 얘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이 가운데 있는 값을 뭘로 만드는 거야? 모평균에서 표본평균을 뺀 걸로 바꾸겠다는 거야. 지금 그거잖아.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차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지금 이걸 그대로 이용하면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x가 다 뺀다고 생각해. 그러면 m 빼기 자 모평균 빼기 표본평균은 사실 우리가 오차라고 불러야 되는 건데 여기서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오차의 한계를 대신한다 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걸 알고 있었어야 돼. 그럼 너의 범위라는 것은 오차의 한계의 범위랑 정확하게 일치해야 돼. 정확하게 일치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너가 0.01보다 작거나 같아지려면 오차, 여기서 이게 오차라고 해석을 해야 돼. 네 오차 한계라고 해석하는 게 더 정확한 거거든. 오차 한계가 0.01보다 작아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야. 얘가 오차 한계야. 그래서 선생님 스토리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야. 이게 봐봐. 실제 값에서 그다 값을 뺀 그 차이가 오차란 말이야. 근데 우리가 얘기했잖아. 이거는 근사치라고. 그래서 정확하게 알 수가 없으니까 범위로 말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얘를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오차 한계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신뢰도가 있으니까 당연히 오차 한계겠지. 이렇게 해석하면 문제 쉬워져. 근데 이 해석이 안 나오면 뭐야 이거 무슨 말이야 이래버리는 거야. 저 0.01이 뭐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저게 뭐냐면 오차의 한계다. 그러면 오차 한계 너무 쉽게 보이잖아. 자 보세요. 표본의 크기가 뭔지 몰라. 루트 n으로 나누는 거지. 표본의 표준 편차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자 표준 편차 0.4라고 했고 표본의 표준 편차는 루트 m은 0.4죠. 신뢰도 95%인데 그게 또 똑같이 1.96이죠. 자 여기서 봐. 너 0.01이라고 구했지. 그때 n을 봐봐. 자 끝까지 봐. 그때 n을 찾았잖아. 등식으로 풀어서 n을 찾았잖아. 그치? 그 n이 커져야지 얘가 작아지는 거지. 그래서 내가 이걸 등식으로 풀었을 때 n보다 얘가 커야지만이 작아지는 거야. 그래서 최소라는 게 또 나오는 거예요 지금. n의 최소라는 말이 왜 나왔냐? 이것 때문에 나오는 거다.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죠? 자 이거 풀 수 있겠죠? 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으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계속 스토리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지 풀 수가 있는데 자 신뢰도는 무조건 뭐다? 오차 한계를 구해야지만이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뢰도가 아니라 신뢰 구간이라는 것은
무조건 오차 한계를 알아야지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차 한계를 계산할 수 있느냐 없느냐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맞춰주고 문제를 접근해야지 고득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확률과 통계 전 범위에 대한 강의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았어요.